네, 그 불법 계엄 선포한 지 지금 2달이 지났는데 그 탄핵 반대 찬성 이렇게 국론 분열이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물론 이제 1차적인 책임은 계엄 내란을 획책한, 그래서 우리 헌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어떤 국정 안정을 바라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정치권도 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탄핵 문제가 마무리되는 그 과정에는 여야가 이제 그만 정정에 그만 그치고 네. 현재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문제를 뭐 예를 들면 경제라든가 또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빨리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서 이 국정 안정을 찾아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 정권 교체와 유지론도 되게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래서 그 8년 전 당시와 지금과 조금 다른 이유는 좀 뭐라고 좀 보시나요? 우선 분명한 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해서 네. 올라간 지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생각만큼 채워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좀 민주당에 대한 실망한 표가 있다. 자, 그런 어떤 의사표시를 하신 거다. 이렇게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봅니다. 지난번 박 대통령의 탄핵 사태하고 비교해보면 사실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나와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수층이 결집을 하든 뭘 하든 민주당이 지금 현재 뭐 추월당하는 이런 선거 결과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건 분명하죠.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좀 앞장서서 조금 국가를 걱정하는 모습. 예를 들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AI 시대가 곧 온다는데 뭐 그런 신산업에 대한 대책은 돼 있는 거야? 트럼프 정부가 저렇게 막 통상 압력을 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은 좀 있는 거야? 계속 어려운 게 지금 청년 일자리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간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대통령과 정부가 좀 망가졌으면 네. 그나마 국민들이 믿을 거는 국회밖에 없는데, 국회 내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더 지금보다도 잘할 수 있지 않냐. 네. 이런 부분들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조금 주도권을 쥐고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뭐 주경 편성을 한다든 이런 어떤 적극적 모습을 보이라. 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점차 민주당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각이 바뀔 거다. 저는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보수의 텃밭. 수성갑. 네, 거기서 당선되시면서 지역 주의 극복의 상징이다. 그랬는데 그때의 대구와 지금의 대구가 좀 어떻게 다른지. 우선은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도 오히려 부추긴 그런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대구뿐이겠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직면한 문제죠.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은 여당이자 또 공당이에요. 공당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합의한 법치, 민주주의, 헌정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호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분들이 그런 어떤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그냥 일부 극우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또 옥중에 있는 뭐 윤 대통령 그분을 옹호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거나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한테 진실의 일단을 전하기보다도 자꾸 오히려 왜곡된 그런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간도해야 한다. 국민들이 빨리 이제 또 이 냉정을 되찾으실 그런 계기만 있으면 또 되찾잖아요. 지금 감정이 조금 격해 있다 할까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분들도 역시 높은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당 후보 김부겸을 당선시켜 줄 만큼 네. 또 그런 것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 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적어도 그 대구 시민들이라는 분들이 어떤 역사적인 경랑 잡채 때 뭐 그런 것들을 외면하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 그런 건 없거든. 네. 예,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서부지법 난입 사태도 좀 같은 시각에서
요거는 조금 저는 좀 저 국민의힘에게 앞으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뭐예요? 윤석열 살리기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소위 길거리에 있는 이른바 극우 보수 세력들을 말하자면 손을 잡은 꼴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 공당의 행태가 아니에요. 정당이란 건 뭐예요? 결국은 국민을 보호하고 또 국정 운영의 한 축을 감당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조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국민 갈등과 분열이 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조정하려고 안 하고 오히려 계속 부추기는 발언, 그런 행동들을 한다? 이건 빨리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헌정 질서가 바로 잡혀야 그다음 또 다음 정치적인 일정이나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 원칙조차도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어디다가 대한민국을 기초를 세우죠? 나는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찬성 찬반론이 조금 이렇게 비등비등 나오는 이유 중 하나도 이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반감이 좀 반영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줄곧 이제 민주당의 다양성 실종 이런 부분을 지적해 오셨는데 현재 그 민주당의 상황을 진단하신다면? 물론 이제 일부 강성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자신들하고 다른 목소리를 이렇게 좀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민주당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양성, 포용성, 민주성이 보장되어 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금까지 신뢰를 받고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이제 다수기 때문에 소수파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를 억누른다면 그건 민주당스럽지가 않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반대 목소리 자체를 짓밟는 이런 절대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그런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모습, 아마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민주당이 자기 어떤 자부심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뭐 대선 전략에도 그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가장 큰 어떤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내일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총리님과도 이제 만나려고 한다. 그래서 뭐 연락을 좀 받으셨나요? 예, 뭐 일정 조율 중에. 만나시면 어떤 얘기? 글쎄 뭐 우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최소한도 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소위 지금의 이 헌정 질서 자체를 파괴한 세력들하고는 확실히 우리가 구분짓는 확실한 이쪽 세력의 어떤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같은 거 같이 모셔갈 거고요. 네. 한번 보여주고 말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닐 거고요. 네. 최소한도 조금씩 이제 우리 당을 바라보는 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 같은 것들을 이 대표도 아마 여러 가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쓴소리도 하실 건가요? 뭐 그건 두고 봐야지. 지난달 23일에 이재명 대표가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장 우선주의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행보를 좀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 성장 우선주의 우클릭 행보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문제 해결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이 대표가 답을 한 거겠죠. 근데 우리 당의 어떤 그런 뭐랄까,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 당의 어떤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변경을 할 때는 좀 신중해야죠. 최소한도 이제 당에 그런 논의기구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적어도 이해 당사자라든가 또 뭐 전문가들을 불러서 어떤 그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봐서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그런 고민 때문에 하는 거구나, 이런 게 납득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안정감을 줄 거다. 민주당이 이념에 집착을 해서 현실 문제 해결이 좀 더디다라는 비판을 하지만요, 민주당이 그런 자세만 취했으면 절대로 집권도 못하고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역대 정의를 보면 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유연한 그런 접근을 해왔습니다. 네.
네. 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다 그렇게 그분들이 어떤 책임을 맡으실 때 그 유연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네, 이런 좀 지적과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이 반도체 특별법에 이제 주 52시간제 뭐 이제 적용 제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더 이제 부각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 당내에도 좀 찬반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총리님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반도체 특별법이야말로 사실상 지금 현재 각국이 지금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만큼 시급성이 있고 적어도 이 반도체에 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주요 기업들한테 국가가 적어도 용수, 전력,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이런 어떤 지원을 부과하는 이 법은 빨리 시급히 통과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문제된 노동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는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노동 문제는 이 한 건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파가 전 산업으로 확대되겠는데 그러다면 우리 사회가 그 52시간 합의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고통을 치렀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법을 통과 안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선 통과시켜서 실제 해보란 말이에요. 이 시간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푼 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선 이 산업을 빨리 끌어올리는데 경쟁력을 갖게 하는데 우리들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다음에 노동 문제는 다른 부분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계속 신중하게 토론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현장에서 그 노동 시간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더라. 정말로 그 노동 시간 문제 때문에 이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또 국민들한테 설득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 문재인 정부가 어느 날 느닷없이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 한 10여 년 동안 이상의 오랜 토론과 갈등 끝에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전 세계 OECD 평균 노동시장보다 우리가 한 200시간 더 많을걸요? 네. 지금도. 그런 또 현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문서가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처진 보상 체계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어렵사리 우리 사회가 합의한 이 문제까지 다 흔들어 버리면 그 다음 누가 책임지겠죠.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다 해달라고 할 거네요. 그런데 이를 산업을 진짜로 해보다가 이것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를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고민하면 되잖아요. 최근에 호남을 방문하셨어요. 호남을 방문하신 이유도 궁금하고 현지에서 느낀 분위기, 민주당에 대한 지지랄까 아니면 우려랄까 좀 느끼신 게 있다면. 네. 제가 경청 투어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러 간 거예요. 특히 그중에 이번에는 지역에서 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 그리고 청년들을 주로 많이 만났어요.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결국 그분들도 고민은 뭐 특별히 광주라서 더 심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좀 더 어른스럽게 또 그다음 민주당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라는 주문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이제 뭐 3고라고 하나요? 고환율, 고금리, 그다음에 그렇지 고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간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탄핵 정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수습해 나갈 겁니다라는 좀 더 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경로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라 민주당이. 그건 원내 제1당으로서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은 좀 아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좀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도 있고 광주 전남에서는 또 늘 사실 여당 노릇을 해온 게 민주당이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비판도 아주 강했습니다. 뭐 하여튼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좀 알았으니까 제 나름대로 또 여기저기 전달할 책무가 있죠. 네.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정말 8년 만에 다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데요. 그 이번 대선의 의미를 좀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그러니까 8년 전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예, 그때보다는 국민들의 갈등 수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사실상 거의 내전 상태라고 하잖아요, 표현을.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갈등이 심각했으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최소한도
이 계엄과 내란과 여기서 촉발된 우선 헌정 질서가 무너진 거 이건 빨리 회복해서 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그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 민주주의냐 뭐 이런 것들은 빨리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큰 욕심 내지 말고 다음 대한민국이 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준비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개헌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네. 또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한 AI 등 신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이렇게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 민생 경제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이런 어떤 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그런 어떤 대선이 돼야 되고 적어도 대한민국이 이번 대선을 치르고 나면 좀 예측 가능할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국가의 미래가 보이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헌에 대한 뭐 입장, 뭐 플랜 어떤 방향으로 좀 개헌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게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될 그런 환경이 못 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뭐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건 해내야 합니다. 이제 극단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1980년 이후에는 한 번도 태어난 국민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계엄이라는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막 이렇게 짓밟으려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서 이거 국민들이 지금 납득을 하겠어요. 이게 OECD 국가 맞아? 이게 뭐예요? 이 제도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빚어진 이 참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문제를 비롯해서 도대체 이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나는 크게는 이제 권력 분산과 적절한 견제가 가능한 그런 권력 구조 개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행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국민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권, 뭐 노동권이라든가 건강권 이런 국가가 국민과 시민들에게 져야 될 책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것도 분명히 국가의 책임으로 이번에 못을 박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개헌에 대해서 적어도 각 유력 주자들이 국민들한테 분명히 시기는 언제까지, 주요 방향은 언제까지를 분명히 이번에는 약속을 해서 못을 박아야 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완성하기에는 갈등이 너무 심각하단 말이에요. 네. 적어도 갈등을 완화하고 다음 대한민국의 출범을 지금 준비하자는 거잖아요라고 하면 이 긴장이 많이 약화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기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정에 대한 축은 바로 잡더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헌안은 계속 토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좋기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여서 개헌안을 확정시켜 놓고 그 개헌안을 적용하는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뭐 좀 토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나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한 대로 적어도 임기 단축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그런 대국민 약속이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경쟁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 국민적인 확신을 주잖아요. 네. 그걸 보이자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자꾸 정치인들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안 되는 건 뭐예요? 이 공존이 가능한 선거구제도 안 되죠. 네. 이번에 이것까지도 어떤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의 권력 구조 개편을 조금 생각?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이 막강한 권한을 분산해야죠. 국회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번에는 보니까 조정 장치가 전혀 없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 헌법의 맹점이죠. 네. 그 다음에 적어도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그 행정권을 감독할 감사권까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감사원도. 이것도 이번에 그것도 바꿔야 할 것 국회로 같고. 오는 뭐 그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지방이 도대체 이렇게 해서 내팽개쳐서는 안 돼요. 지방 분권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좀 담겨야 합니다. 예. 그럼 보통 개헌 좀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콕 집어 아니, 말씀하시는데 5년짜리 대통령도 이래 큰 사고 쳤는데 왜 4년 중임?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냥 5년 단위면 그냥 가나요? 아니면 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 쟁점이 될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 이걸 또 핵심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대통령 권한은 어떡하고 네. 그걸 먼저 이야기해야지.
이 막강한 대통령 권한 때문에 이 사고가 쳤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4년, 8년 해먹으라고?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4년 중임이라는 내용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대통령 권한을 확실히 제왕적을 민주적 대통령으로 바꿔놓고 지방분권, 감사원,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에게 뭐 집중된 모든 임명권 같은 거 좀 나눠주는 건가요? 나눠주는 거 아니라 제 위치로 돌려줘야지. 대한민국은 모든 게 전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잖아. 그렇죠. 뭐 지금부터 토론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 1년 걸릴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수렴이 되면 국회에서 정리를 해서 적어도 이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는 이걸 사회적 합의로서 개헌안을 만들자. 그리고 그 개헌안의 적용 시점을 어떻게 할 건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새로 뽑힌 뭐 대통령한테 맡기자.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뭐 총대를 매라면 매겠다. 근데 어떤 총대인지 제가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 총리님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이 현 시국의 뭐 김부겸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이렇게 싹 유도할 때 조심하라라는 그런 주변에 충고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대선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언론이 조금 마음이 급한 것이고 국민들은 지금 이거 불안해해요. 이게 빨리 이제 안정이 될 것인지 또 하나 이거 정말 탄핵이라는 이 과정이 원만하게 정리가 되긴 되는 거야? 이런 불안이 있어요. 저쪽은 저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다 그런 그게 있어요. 그렇죠? 양쪽 입장이 다르지만 똑같은 불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너무 좀 앞서고 또 뜬금없다라는 그런 충분히 또 그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제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과정에서 뭐 저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국정 안정이라든가 또 민생 회복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우리들의 헌정 질서 회복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할 발언 제가 할 행동이 있다면 제가 그걸 감당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오늘은 거기까지 표현할게. 다음은 제가 보기에 이제 그랬을 때 단순히 이제 이 탄핵 절차 헌법적 이제 절차에 따라서 맨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데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바로 대선 출마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좁혀버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아직 그 전 단계가 많이 남아있다. 총리님의 좀 장점, 경쟁력이라고 하면 뭐 안정감, 리더십, 뭐 이제 그런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뭐 아직 뭐 이르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저희가 기대한 만큼, 저희가 예상한 만큼 좀 못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보여주지 못한 게 많으셔서 그런가요? 그거보다는 제가 해온 정치적 가치 자체가 저는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상대편을 이렇게 말하자면 뭐 짓누르려 하거나 저는 그건 정치의 본령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상대편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결과물을 내는 것이 난 정치의 본령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좀 섹시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제 뭐 그런 정치를 평생 안 해왔고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 노무현의 지역주의 극복, 또 고 재정구 의원 같은 분들은 상대편과의 어떤 공존하는 어떤 그런 정치, 뭐 그분들의 어떤 정치 철학하고도 저는 뭐 제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없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서로 거의 뭐 사실 길거리에서 부딪히는데 여기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소위 복속시킬 수 있나요? 없잖아. 그러려면 이걸 어차피 설득을 하고 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편이 듣기 시원한 그런 선동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책임하죠. 그럼 문제 푸는 길은 아니죠. 그러면 팬덤도 생기고 말하자면 박수도 많이 받겠지만 조기도선이 열린다면 지난 대선에 대한 복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직접적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역시 선거는 이제 후보 책임이 제일 크죠. 그래 봐야죠. 그 다음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그 일부 인사 ISS의 실패, 그다음에 또 부동산 정책의 실패, 뭐 이런 부분들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또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정치인들이라는 분들이 우리 이번에 두 분 문 대통령, 이 대표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 이게 내 탓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서로 더 이상 말하자면 상처를 자꾸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우리들이 함께 이 공동 책임을 지고 이 시기를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이 쓸데없는 논쟁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두 분이 정리하시려고 좀. 뭐 두 분이 뭐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네. 예. 근데 아까 그 부동산 실패랑 인사 실패 얘기하셨는데 그 인사 실패는 뭐 어떤 인사 실패?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를 원용할게요. 네, 민주당만으로는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만으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또 사법 리스크. 또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뭐 집권 가능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주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뭐 그 문제는 어쨌든 뭐 지금 아직 법원에 재판 중이니까 네. 그거는 뭐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동안 이 대표가 법원을 믿고 또 국민을 믿고 그냥 이렇게 정도로 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봅시다. 저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이 대선 전체에 대한 좀 승리를 확신하려면 폭을 이제 말하자면 세력 연합의 폭을 민주당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범민주개혁 대연합 혹은 탄핵에 찬성한 여러 세력들의 연합 뭐 이런 정도 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왜 우리도 그걸 비판을 받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만의 그러니까 촛불 연합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만의 정부를 만드는 바람에 성과를 많이 못 냈다라는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응원봉이 다 다르잖아. 자기가 지지하는 말하자면 스타들은 다 달라도 자기들이 함께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을 하듯이 이번에는 어떤 그런 좀 다양성이 존중되되 여러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할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는 조금 폭을 넓혀요. 국민은 그래야 지지들이 좀 광범해야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 해보자. 응원봉 연합정부 만들자. 뭐 그 정도. 응원봉 연합정부. 그러면 이제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제 민주당 입장 혹은 총리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저쪽 여당의 후보는 누구라고 보세요? 네. 이것도 다른 질문으로 유도되는 질문 아닌가? 폭넓게 보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조금 합리적 보수. 네. 예를 들면 뭐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는 조금 말하자면 강한 상대가 되겠죠. 아무래도 중도층들이 그만 소구력이 있잖아요. 그분들. 국민들, 뭐 유권자 국민들이 이제 김부겸 이름을 듣고 떠오르는 키워드는 저 친구는 정치를 이렇게 싸움꾼스럽게 하지는 않더라. 저 친구는 적어도 갈등을 넘어서 공존이라는 이야기를 외칠만 하더라 정도는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김효영 기자는 저보고 소위 반대표를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아주 뭐 격려해 주셨던데 뭐 저도 늘 정치를 그런 차원에서 이 적이 아니라 설득하고 타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정치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런 한계도 드러났지만 또 이렇게 어려울 때는 꼭 제가 쓰임새가 있더라, 또 역할이 있더라라는 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국회 입성을 기준으로 보면 정계 입문하는 지금 25년째 맞나요? 16대부터 하셨죠? 그렇죠. 예, 2000년. 예, 그럼 25년, 26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과 이걸 하지 말걸, 뭐 이걸 했어야 뭐 이런. 예, 뭐 국회 입문 기준으로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제도 정치권에 들어온 거는 1991년 김대중, 이기택 두 분 공동대표의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어요. 노무현 대변인 밑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35, 6년 됐죠? 지금 좀 정치를 오래 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책무가 무겁다라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잘한 일이라 그러면 그래도 대구에서 출마해서
네. 그나마 이 지역주의라는 이 한국 정치의 벽을 한번 넘어 보았다는 것, 네. 또 그리고 그때 제가 호소드렸던 말에 대구 시민들이 격려해 주셨다는 것, 그게 뭐 가장 보람 있는 일이죠.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이제 제가 조금 행정을 하면서는 사실은 총리 때 우리 이제 코로나였잖아요. 그 WHO에서도 한국이 방역을 잘했다라고 하고, 물론 그 과정에는 우리 의료진의 헌신적인 어떤 노력,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눈물겨운 협조, 또 국민들의 모두가 백신을 맞아주고 뭘 해주시는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때 그래도 그걸 방역 대책을 책임진 총리로서, 예, 그때가 제일 그래도 국민들에게 희생도 요구도 했더랬지만 그분들의 눈물겨운 협조에 감사하고, 그게 또 공직자로서 제일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입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없으신 거 아니에요? 50대 중반에 좀 어찌 보면 너무 준비도 없이 네. 대구로 또 덜렁 내려간 것도 또 2011년에 내려갔으니까. 처음 내려갔을 때. 그때 내려갔는데 그때 진짜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 고생을 자처하나 싶어서 참 제일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걸 좀 버티고 나니까, 네. 그 몇 년을 버티고 나니까 대구 시민들이 제 그쵸. 마음을 알아주시고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뭐 네. 제가 어떤 흔적을 남기긴 됐습니다만, 아유, 그때 정말 힘들고 옆에 가족들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제가 조금 너무 무모하게 내려갔다. 지금 하라면 못해. 그때 같으면 했지. 아니 50대. 그러면 되셨을 때가 거의 60대 다 되셨어요. 그럼요. 60 넘어서 됐지. 70만 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시거나. 예. 네. 뭐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대선과 관련해서 참 질문을 하시는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이라는 게 결국 국민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정확하게 읽어주는 게 맞거든요. 언론의 관심이나 또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생각 자체가 뭐 어디에 있는가는 뻔히 알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그런 섣불리 말할 때가 아니어서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질문에 요래조래 제가 답변을 피한 것에 대해서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